퇴직소득. 이 퇴직금은 연금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수령하는 돈이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수령하는 돈이다. 근데 참고로 이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퇴직금을 어떻게 줄지. 그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퇴직금 제도, 하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 배울 때 나중에 종업원 급여라고 배우고 그쪽과도 조금 연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회사는요, 이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할 때 막대한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줄게. 회사의 내부에 이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방식이 있어요. 회사 밖에 돈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회사에 그냥 적립만 해 두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잡고 대변에 부채 잡아두는 거예요. 부채. 물론 이제 회계학에서는 IFRS에서는 종업원 급여 잡고 나중에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부채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액션을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러지 않고 회사가 망하면 이 돈을 받기가 종업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부 노름에 불과한 거죠. 실제 지급할 때 부채랑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겠지만 이 돈이 회사에 실제로 쌓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 유보금이 있다고 해서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게 현금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꼭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해서. 근데 이 당시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 부채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었어요. 근데 실제 파산할 때 퇴직금 줘야 되는 게 한 3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옛날의 법은 퇴직금을 우선 주고 남은 걸 은행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옛날의 법은. 그런데 은행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요.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돈을 빌려줄 땐 얘들이 부채가 10억,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애가 10억인 줄 알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망할 때 보니까 얘들이 갑자기 30억이 돼서 얘들 우선순위로 하면 우린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경제에 맞지 않는다 위헌소송을 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여기 은행의 손을 들어줬어요. 논리는 그랬어요. 또 종업원을 또 무시하는 게 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논리를 폈냐면 잘 들어야 돼 이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잘 듣는다는 거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한다면 은행들은 회사에 돈을 잘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자금 조달이 힘들어서 종업원들도 힘들어지게 된다. 그럼 종업원들도 다 힘들어지면 결국 누가 이제 종업원들을 힘들어지면 종업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 자체는 종업원을 위한 제도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위해서 종업원의 퇴직금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된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이 우선해.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했을 때 막상 건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밖에다 쌓아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밖에다가. 이 회계처리를 하되 밖에다 쌓아놓는 거야. 그걸 연금이라고 붙이고 그 앞에 퇴직연금이라고 붙인 거예요. 퇴직연금을 밖에다 쌓아둬라. 쌓아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밖에 쌓아둔 돈은 은행이 우선권이 없어요. 그냥 진짜로 내보낸 돈이니까. 하나는 운영 주체가요. 회사인 거야. 회사. 즉 그 퇴직금 마련을 위한 돈을 회사 이름으로 밖에 쌓아놓은 거야. 그걸 우리가 DB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요. 즉 퇴직금 줄 게 확정돼 있을 뿐이지 이해하시겠죠?
퇴직금을 줄 게 확정돼 있다는 거. 나중에 어차피 줄 돈 확정돼 있는데 그 돈을 회사가 운영하고 회사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운영 주체가요 종업원인 경우가 있어요. 종업원 임직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defined contribution. 그래서 회사가 매월 넣어야 되는 돈이 확정되어 있는 거야. 즉 종업원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대신 종업원은 퇴사할 때까지 이 돈을 만지지 못해요. 퇴사해야지 이 돈을 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법에서는 딱 한 단어 C가 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C가 contribution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기여금이라고 불러요. 기여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돼요. 기여금. 연금의 돈을 적립하는 걸 우리 법은 기여금이라고 불러요. 기여금. 그 기여금의 주체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엔 종업원이 되기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종업원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마련해두고 그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돈 받을 돈, 종업원이 받을 돈이 확정돼 있어요. 그게 베네핏이 받을 돈이죠. 그게 defined benefit이고 종업원은 매년 돈을 받는 거예요. 매년. 이해하셨죠? 회사는 퇴직금 부담이 많지가 않아요. 매년 줘버리고 끝나는 거니까. 누구 통장에 넣어놓고 종업원 통장에 넣어놓고. 이해하시겠죠? 그게 컨트리뷰션. 회사가 매년 지급해야 되는 돈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확정 기여형이라고 요걸 부르고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말이 너무 어렵죠, 사실. 저는 그냥 회사 운영형, 종업원 운영형 이러면 되는 건데. 그죠? 옛날에 보니까 어떤 신문 칼럼에 요걸 누가 써놨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써요. 이거 회사 기여형. 이거 뭐였어? 종업원 운영형, 회사 운영형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게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썼어요. 어쨌든 보면 돼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회사냐 아니면 종업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이요 퇴사할 때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내 통장에 쌓여있던 회사 통장에 쌓여있던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 퇴사할 때 받아가는 거. 그게 퇴직소득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언제 받아간다고요? 퇴사할 때. 퇴직할 때 수령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배우게 될 텐데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한 방에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퇴직소득이에요. 근데 연금 삼총사라고 있어요. 연금 삼총사. 뭐냐면 국민연금 첫 번째. 은퇴하고 받아가는 연금. 두 번째가 개인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은행 같은 데 넣어놓는 거야. 증권사 같은 데. 세 번째가 이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노후를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 개를 두텁게 해서 노후를 대비해라. 그래서 이런 걸 연금 삼총사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시금으로 안 받고 쪼개서 받겠다. 연금 형태로 내가 받겠다. 라고 하면 우리 법은 무슨 소득으로?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그리고 세금은 이게 많아요? 요게 많아요. 이게 많은 거예요. 한 방에 받아가면. 국가 노후를 책임지기 힘드니까 연금 형태로 받아가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세금이 세이브 돼요. 많이 줄여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퇴직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퇴직금은 되게 싸요. 뭐에 비해서? 근로소득에 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돈이 많아요. 나는 어차피 근로소득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받아도 되죠.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10억씩 받을 사람인데 한 5억은 급여로 지금 받고 나머지 5억은 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가겠다. 목돈이 크게 생기는 거잖아. 세금도 엄청 낮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는 또 보기 싫은 거야, 국가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임원이죠? 그래서 임원들은요,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점점 낮춰가고 있어요. 굉장히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법을 개정해서 그 한도의 범위를 줄여놨어요. 그래서 임원은 퇴직소득을 많이 못 받아가게 지금 법을 개정해놨습니다. 옛날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받아갔어.
그래서 절반은 급여로 절반은 퇴직금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서 텍스 세이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내 급전이 필요해. 급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먼저 퇴직금을 먼저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간정산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퇴직 직전에 이렇게 중간정산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도 퇴직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요 중간정산이 되게 엄격해요.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 법률에 정해진 중간정산 이외에 먼저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갔다 퇴직소득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퇴직소득이 아니야. 그래서 퇴직과 퇴직 전에 이 퇴직금을 수령했잖아요. 자, 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했도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비현실적 퇴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퇴직 직전에 이유 없이 법에 정해진 중간정산 요건 없이 돈을 받아가자요. 이러면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대금을 수령한 거예요.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세법은요. 돈을 빌려준 거로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돈을 빌려준 거로 봐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로 한 거로 봐요. 대여금. 선생님 더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고 빌려준 거로 보니까 만약 퇴직소득 원천징수해서 냈잖아요. 그 돈 돌려주게 돼 있어요. 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아까 우리 근로소득에서 그거 기억나요? 회사가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죠. 그거만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리 받아간 거 1억, 실제 수령한 거 1억 이럴 때 퇴직소득은 얼마로 적겠어요? 그때는 2억 원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은 계속 근로소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퇴직하지 않고 먼저 돈을 빼가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요거까지 하면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자, 퇴직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요. 파란색 보니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한다죠? 이건 전에 배웠죠? 왜 분류과세하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한 방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집 효과라는 게 생기죠? 그걸 완화할 필요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이니까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류과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이런 퇴직금에 대한 제도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두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 외부에 적립해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그러한 퇴직연금은 다시 둘로 나뉘는 거예요. DB, DC. 그래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관하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은요 다 DC형 하고요. 대기업은 다 DB형이에요. 노조가 있는 회사는. 왜 그러냐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최종 3개월 월급 있죠.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럼 급여는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퇴사할 때 평균 급여가 가장 높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해준다고. 그럼 신입사원일 때 받았던 게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퇴사할 땐 월급이 1000만 원쯤 돼요. 근데 30년 다녔어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몇 하는 거예요? 30개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3억 받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DC형은 뭐냐면요. 매년 정산해버리는 거야. 신입사원일 때 300 받았죠? 그러면 이번 해 퇴직금은 30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400으로 올라갔으면 그 해 퇴직금 400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급여가 올라가도 퇴직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훨씬 더 좋아요? DB형이 훨씬 더 좋은, 아니 DC형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대신에 종업원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운용수익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이자는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종업원이 먹는 거야. 그거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문장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오른쪽에 퇴직소득의 범위 나와 있죠?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도요. 이것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대가로 받으면 다 퇴직소득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명칭을 불문하고 자, 이유가 뭐래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거예요.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받으면 다 퇴직소득이에요. 근데 퇴사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았어요. 퇴사하지도 않고 그럼 퇴직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원인으로 한다는 건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현실적 퇴직을 의미한다. 현실적 퇴직은 원인이 좀 많겠죠. 뭐 정년 퇴직할 수도 있고 사직할 수도 있고 해고당할 수도 있고 파면당할 수도 있죠. 전부 다 퇴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내가 해고하고 싶으면 한 달치 월급을 주고 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해고 원인도 엄격하고요. 그걸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받으니까 다 퇴직소득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도. 자, 두 번째 문단은요. 퇴직을 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준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회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이란 뜻입니다. 이자를 안 줬을 때. 자, 맨 밑에 문단을 가보면요. 여러분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자, 여기 보세요. 공적연금이죠. 자, 국민연금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내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 형태로 줘요.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근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국민연금도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9년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할 때 은퇴하고 있죠. 보통 65세부터 주는데요. 그때 완샷에 주게 돼 있어. 완샷에. 한 번에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다녀야 돼. 그래야지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도 예전에 은행을 다녔었는데 회사를 9년 다녔어. 9년. 딱 9년 다니고 퇴사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연금으로 못 받죠? 그러더니만 자기가 스스로 가입하는 거야.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내 돈으로. 어쨌든 그걸 가입을 계속 넣고 있더라고요. 그거 넣으면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받잖아요. 소득을 뭐로 분류하냐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해요. 왜? 회사 다니고 있는 동안에 넣은 돈이니까. 어쨌든 일시금으로 받으면 국민연금도 퇴직소득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연금 소득이 되는 겁니다.